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는 왠지 시간이 좀 잘 가네요. 지난주에는 시간이 되게 안 가더니 내일 또 광복절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만 보시면 이제 내일 휴일이고 금요일 하루만 보내면 이번 주 다 지나가고, 또 이번 주는 시장이 그죠? 예상한 대로 반등이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성준 대표가 와서 형님 차트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RSI랑 MACD랑 그 다음에 슬로우 스토캐스틱 보는 요령을 이래저래 물어보던데, 그 차트에서 핵심이 사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지가 되는, 여기서는 사야 되는 사는 자리가 있고 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V자로 안 올라오고 옆으로 기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있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전에 해줬었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명히 매수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22년 1월, 2월 요때도 마찬가지죠. 급락을 했고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데서 과매도 신호가 나오고, 자 그러면 매수를 저 같은 테크니션들은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근데 펀더멘탈하게 뭐가 안 좋으면 거기서 안 올라옵니다. 누군가가 테크니션들이 산 그 자리에 계속 때린다는 거거든요. 때리면서 옆으로 기다가 무너지는데, 우리 이 대표 보고 여러 사는 자리가 있는데 이 기술적 지표가 이 정도 과매도니까 매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매도, 그걸 백테스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매매 비용하고 다 따져보면 수익이 안 나요. RSI가 됐든 스토캐스틱이 됐든 MACD가 됐든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항상 그 자리에서만 사면 늘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옆으로 기다가 더 빠지기도 하고, 그 반등 자리에서 왜 못 올라오고 옆으로 기는 경우가 뭔지를 보면서 이 차트가 말해주는 등골이 싸한, 타짜 영어에서도 나오는 싸늘하다.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싸늘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한테 8땡을 줘도 죽고 9땡을 줘도 죽고,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싸한 느낌. 그래서 차트에 나중에 고수가 되시면 차트가 다 이 예상을 다 100%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70, 80% 높은 확률로 차트가 여기서는 올라가는 자리인데 20, 30% 확률로 못 오를 때, 그럴 때 이게 뭔가 굉장한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뭔가 있겠구나. 그러면 22년 1월, 2월 이때 보면 2월 달에 결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슈카에서 한 1년 전에 우크라이나 그쪽이 굉장한 내관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슈카가 다뤘던 그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구나. 그러면 1월 달에 급락이 있었을 때 저는 이 글로벌 큰 자금을 움직이는 그런 빅브라더가 있다면 걔네들은 알았다고 봅니다. 걔네들은 알았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3월 달에 반등이 쫙 들어오다가 5월, 6월 22년도에 다시 확 빠지죠. 5월은 올랐지만 6월 달에 다시 확 빠지죠. 그때는 페드가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어질 걸 아무래도 빅브라더는 알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또 막 때려버릴 거고. 그러면서 차트가 반등 자리에서 차트가 못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차트를 보고 예상을 여기서는 올라가는 자리야 하고 하지만 액션을 취하지만 차트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못 올라가거나 뭐 이럴 때 차트가 주는 그 싸늘함, 네, 그걸 보면서 여기서는 잘라야 되구나. 그런 게 하나의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뭔 얘기하다가 차트 얘기. 네, 시장이 그나마 지난주에 그 과매도 자리에서 딱 매수가 들어갔는데 저희 웜의 신박이랑 모닝 브리프 보면서 이번에 매수 대응하고 매수 대응은 안 하셨더라도 밑에서 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사의 댓글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의 시장 모습이 중요한데 다행히 이렇게 V자로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예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그러면 하나도 이제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그나마 좀 마음이 편했던 한 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또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이 꾸역꾸역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이후 10월장이 또 상당히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했는지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 원래는 목요일 날 한국경제신문은 일날 날인데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차장 충전 안 해도 돼. 현대차 비장의 무기 꺼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주차장 충전 때문에 지금 이 전기차는 오늘도 출근하면서 약간 이 플레이트가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다 전기차잖아요. 약간 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충전을 안 해도 되는 차를 개발하나 봅니다. 현대 기아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 EV인데 ER이네요. 왠지 처음에 E는 주행거리 연장이니까 extended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죠? 네. 자, EREV는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함께 장착했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카와 같지만 내연기관 엔진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만 쓰이고 바퀴는 모터로만 굴린다는 점에서 전기차로 분류된다. 주행 중 연료를 태워 배터리를 충전하는 만큼 별도 충전기를 쓰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주행거리가 일반 전기차의 2배인 100km에 이르는 게 강점이다. 하이브리드카 하나로 전기차 캐즘에 맞서던 현대 기아가 신무기를 장착하기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근데 대단해 보이긴 한데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그 전기로 차를 굴리게 되면 그냥 연료로 일반 내연기관 차가 효율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발전기 돌리면서 그 또 발전기를 차 안에 갖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다가 충전기까지 달고 다니니까 차도 더 무겁고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강점이 있는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남양연구소가 최근 이 EREV 를 연구하는 XEV 시스템 개발 TF를 설치했고요.
ETF 총괄은 양희원 현대기아 통합 R&D 본부장이 맡는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2, 3년 뒤에 산타페와 GV70 등에 먼저 이 EREV를 적용하고요. 28년에서 29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픽업 트럭 코드명 TE 및 TV에도 이 EREV를 넣을 계획입니다. 각각 4,000kg이 넘는 무거운 짐을 끌면서도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힘과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이를 통해 지난해 대형 세단 115만 대보다 2배가량 많이 팔린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방침이고요. 미국의 근데 이 픽업 트럭이 285만 대, 미국에서 1년에 한 1,500만 대 팔리거든요. 그러면 1,500만 대에 한 300만 대가 픽업 트럭이니까 5대 중에 한 대다, 그죠? 5대 중에 한 대 픽업 트럭. 그 정도로 미국은 픽업 트럭을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세단은 오히려 115만 대. 그래서 대형 세단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된다, 그죠? 현대차가 EREV 개발에 나선 것은 짧은 주행거리가 전기차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여기에 최근에 인천 주차장 화재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것도 한몫을 했고요. 자, EREV는 내연기관 엔진을 돌리며 전기를 생산하는 만큼 굳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 모터로 구동해서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속력이 월등하고 변속 충격이 없다. 주유소에 채운 기름으로 엔진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문제가 없고, 현대차는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고 보고 미래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가격이 기대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고, 화재 등 안전 문제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아서인데, 업계 관계자는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싼값에 보급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완벽한 전기차 시대가 오기까지 10여 년간 EREV가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EREV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거는 2010년이네요. 벌써 15년 전에 개발됐다, 그죠? 주인공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의 경차 쉐보레 볼트이고요. 장착한 배터리로 최대 80km까지 달리고 나면 내연기관 엔진을 가동해 생산한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계속 모터를 돌리는 방식이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2008년 11월이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이제 오바마 정권이 당선을 했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녹색 성장 하면서 그린 그로스 얘기하면서, 그때 뭐 이것저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였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산됐던 게 아마 저 GM의 볼트였었는데, 그때 주행거리가 80km밖에 안 돼가지고요. 저거 누가 사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한 번 충전으로 414km를 달릴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전기차였지만, 비싼 가격과 내연기관차도 아니고 순수 전기차도 아닌 모호한 입지 탓에 곧 시장에서 자취를 감쌌다. 그때 전기로 달리는 거리가 80이고, 이 전기가 방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기름으로 달리면서 최대 414km까지 달릴 수 있었었군요. 근데 애매한, 가격도 비싸고 애매하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경쟁에서 밀려난 EREV는 10여 년 만에 소환한 것은
리오토, 샤오미, 니오 등 중국 완성차 업체였는데 리오토는 최대 1050km에 이르는 주행거리를 앞세워서 지난해 중국에서만 38만 대의 EREV를 팔았네요. 현대기아가 전기차 캐즘을 이겨낼 신무기로 하이브리드카에 이어서 EREV를 선택한 이유라고 합니다. 자, EREV는 굳이 따지면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 모델, 약간 옛날에 시티폰? 네, 그런 개념인가요? 하이브리드카는 바퀴를 배터리와 연결된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이 함께 굴리지만 EREV는 모터로만 돌아가고요. 내연기관 엔진이 뿜어내는 힘으로 바퀴를 굴리지는 않고 전기를 생산해서 배터리를 채웁니다. 자, 이 EREV의 장점은 긴 주행 가는 거리, 전기차보다 저렴한 가격이네요. 전기차와 똑같은 가속 성능 등을 꼽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장점은 모터로 제로백도 뭐 2점 몇 초밖에 안 되고, 그런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전기차의 단점, 이 충전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한 거다, 그죠? 리오토의 EREV인 준대형 SUV L7은 42.8kW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가득 주유하면 1050km를 달릴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은 순수 전기차인 아이오닉 5의 절반에 불과한데 배터리 용량이 주행 가는 거리는 2배가 넘네요. 지난 5월 베이징 모터쇼에서 선보인 L6 모델의 주행 가능 거리는 무려 139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배터리가 전체 전기차 값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작은 용량의 배터리를 쓰면 그만큼 차값도 싸지는데 EREV는 순수 전기차와 같이 똑같이 모터로 바퀴를 굴리기 때문에 가속 성능이 뛰어나고 변속 충격도 없습니다. 통상 EREV는 별도 배터리 충전 케이블 없이 휘발유를 넣어 사용하지만 현대기아는 배터리 충전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자,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 차량처럼 휘발유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충전 인프라가 없어도 된다면서 급가속을 많이 하는 내연기관 엔진과 달리 EREV 엔진은 회전수와 부하가 일정해서 이산화탄소도 상대적으로 덜 배출한다고 말했다.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냥 기름만 갖고 달리는 내연기관은 급발진이라든지 급정거 등 하면서 급가속할 때 막 뒤에서 연기가 확 나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요 EREV는 충전할 때는 기름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태워서 충전하고, 그러니까 급가속 이런 게 없군요. 급가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고난의 시간 누가 버티냐의 싸움인데 현대기아는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래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배터리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가 기대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으며 화재 등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이고요. 올 하반기부터 2, 3년 동안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은 고난의 시기에 들어갈 것인데 누가 버티냐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만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현대기아의 고객 관계자가 얘기하셨답니다. 자, EREV는 그렇게 하이브리드카와 함께 현대기아가 고민 끝에 찾은 신무기이고요.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랜저, 아반떼, 소나타, 투싼 등 볼륨 모델뿐만 아니라 스타리아 그리고 팰리세이드 등에도 순차적으로 넣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늘고 있어서이고요. 올 상반기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40만 9천 대 정도 되고요. 사상 처음으로 4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총 현대기아가 합쳐서 한 700만 대 좀 넘게 팔거든요. 그러면 한 40만 대면 한 700만 대에 10%면 70만 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 10월 완공하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EREV는 산타페와 GV70에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신문기사 오늘 얘기 들으시고 현대차 또 딜러 하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야, EREV 나도 사고 싶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2026년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가 28년과 29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픽업 트럭에도 EREV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이 경제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그죠? 또 경쟁자와의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참 보면 이렇게 진화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에 또 장단점을 봐서 단점이 없는 또 다른 기술이 나오고 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차 미국 픽업 트럭 포기는 없다. 요 얘기는 또 뭐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 낱낱이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자, 현대가 미국에서 놓친 시장이 하나 있는데 픽업 트럭이고 1990년 포니2 픽업을 단종한 지 31년 만인 21년에 현대차는 산타크루즈로 재도전에 나섰고요.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타크루즈의 지난해 미국 픽업 트럭 판매 랭킹은 12위. 예, 그리고 36,000대 팔았군요. 아까 거의 300만 대 가까운 시장인데, 그죠? 여기서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거의 뭐 10%까지 점유율 올라갔으면 픽업 트럭에서도 최소한 한 28만 대 정도, 28만 대가 아니죠. 아까, 그렇네요. 280만 대에서 10%면 28만 대 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겨우 지금 36,000대 파니까. 자, 절치부심한 현대기아가 내놓은 승부수는 힘세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 픽업 트럭인데, 이러면 28년부터 미국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고, 지난해 미국에서 준대형 세단이 155만 대보다 2배 가량 많이 팔린 이 285만 대나 팔린 큰 시장인데다가 수익성도 좋은 픽업 트럭을 버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조금 전 기사랑 이렇게 좀 연결되는 기사다, 그죠? 자, 남양연구소는 지난달부터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이 사이버 트럭 분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고요. 오는 28일까지 분석을 완료한 뒤에 EREV 연구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이 XEVTF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EREV 픽업 트럭을 29년부터, 그리고 기아는 28년부터, 또 기아가 먼저 나오네요. 각각 연간 5만 대 이상 생산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요. 목표는 4,000kg이 넘는 무거운 짐을 끌면서도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힘과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현대기아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픽업 트럭을 순수 전기차로 만들어서 26년 출시할 계획이긴 했었는데, 전기차 캐점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서 내부 기류가 바뀌었고요. 지난 5월 열린 베이징 모터쇼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이 EREV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대거 선보인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대기아가 픽업 트럭 개발에 공을 들이는 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이고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인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북미 시장에서 픽업 트럭은 280에서 300만 대에 가량 팔리고 세단 판매량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세단이 저 정도로 안 팔리니까 나머지는 SUV를 참 많이 타는 거다, 그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현재 가장 잘 팔리는 픽업 트럭 3개 모델은 포드의 F 시리즈, 그리고 쉐보레의 실버라도, 그리고 다치 램 픽업입니다. 마클라인즈에 따르면 3개 모델 판매량은 지난해 170만 대가 넘었고요. 280만 대에서 170만 대니까 요 세 모델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다, 그죠?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연간 판매한 차량 모두를 합한 것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연간 165만 대 팔았군요. 자동차 시장이 1,500, 1,600만 대 이런 시장이니까 현대기아가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게 나옵니다. 픽업 트럭 수익도 세단보다 많은데요. GM이 과거 투자자에게 공개한 대형 픽업 트럭 한 대당 수익은 최소 17,000달러로 중대형 세단 판매 수익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긴 픽업 트럭은 뭐 안에 되게 럭셔리한 그런 인테리어도 안 들어가고, 그죠? 뒤에 정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큰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아마 제종 원가가 확실히 덜 들어가는데 차량 자체가 좀 커서 그런가? 네, 한 대당 17,000달러, 거의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워낙 미국은 좀 실용주의자 보니까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 홈디포 실적 발표 가지고 최상무랑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랑 좀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랑 좀 가장 크게 다른 문화가 미국은 주택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홈디포 가서 여러 가지 그런 재료를 사와서 집을 많이 고칩니다. 앞에 잔디도 깎고 뭐 집 수리와 관리에 들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크게 다르고, 그죠? 두 번째가 이 픽업 트럭이 가정마다 웬만하면 세컨카로 다 가지고 계신데 그 정도로 뭔가를 실어가지고 집에 갖고도 오고 갖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픽업 트럭을 쓸 일이 거의 없고 뭔가 책상 옮기거나 뭐 옮길 일이 있으면 용달 서비스를 부르죠. 예, 그게 우리랑 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기사는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거, 예, 많이 빠진 섹터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화장품 점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엔터. 네, 최근에 많이 빠진 거. 제가 많이 빠진 거 좋아하죠. 많이 빠진 거 좋아하는데 많이 빠졌을 때가 이게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어제 화장품 주식들이 거의 뭐 블랙 먼데이처럼 또 빠졌는데, 그죠? 코스맥스 실적 실망감에 하루 만에 14.5% 급락. 경쟁사 쫓아오는데 대손 충당금에 발목. 아모레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20%또 거의 뭐 30% 빠졌죠. 화장품 업종 기대만큼 실망 커 투심 악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난번 아모레 실적은 쇼크 난 거 봤고 이번에 코스맥스는 또 왜 그런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알엑스인가요? 자, 그렇게 OEM, ODM 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브랜드 업체보다는 오히려 다 뒤에서 다 만들어주고 실제로 실리를 챙기는 그런 회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등 화장품주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꼬꾸라지고 있는데 중국 사업이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하반기 비용 부담까지 예고되면서다. 하긴 코스맥스가 중국 법인이죠. 이 중국 법인을 뭐 상장한다고 해서 예전에 한번 말이 많았었는데, 자, 다만 증권가에서는 사업 가치 대비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된 과매도 구간이라며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할 것을 조언했고요. 코스맥스가 전날 14.59% 급락한 11만 7,700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최근 2거래일간 10.58%나 뛰어서나 하루 만에 주가 되돌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이따가 차트는 좀 이따가 한번 보고요. 자, 전날 코스맥스 주가 급락은 실적 실망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외형은 커졌으나 이익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입니다. 코스맥스는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2.2% 증가한 1조 78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코스맥스 상반기 연결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2분기 연결 매출액은 5,5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했고요. 이 역시 코스맥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군요. 잘 나왔네. 다만 중국 법인 대손 충당금 문제로 이익 수준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는데 코스맥스의 올 상반기의 연결 영업이익은 922억이고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67억?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9와 1.5% 증가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 대비 18%나 덜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본질 가치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하루 낙폭으로는 과대하다고 평가했는데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불편한 중국 실적을 감안해도 과도한 주가 하락 수준이라며 이미 중국 사업의 낮아진 눈높이는 최근 주가에 반영이 됐던 상태다. 실제 연초만 해도 코스맥스는 11만 원에서 12만 원대 주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3월 13만 원대 상향 돌파하더니 지난 6월 말 주가가 19만 원대까지 터치했고요. 그러다 7월 중순부터 주가는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었는데 배송이 미래연구원은 경쟁사 대비 실적 체력과 높은 매출 증가율이 주요 투자 포인트였는데 대손 충당금 문제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못 저은 것 같다면서 최근 업황 강세로 경쟁사들의 추격도 무서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명주 한투연구원은 지난 한 달간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로 패닉셀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미 현재 주가의 대부분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고요. 자,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최대 실적 기대 업종이었던 만큼 화장품주에 대한 실망감이 낙폭 과대로 나타났다는 분석인데 일례로 지난 6일 2분기 실적을 내놓은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업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음 달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20%대로 폭락했습니다. 전날 코스맥스 실적에 실망한 투심은 화장품주 전반으로 번졌고요. 잉글우드랩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2.07% 급락한 12,78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잉글우드랩은 기초 화장품을 비롯해서 색조와 자외선 차단제 등을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자, 화장품의 대장주 기업이 아모레와 LG생활건강도 전날 각각 3%씩 떨어졌고요. 한국콜마 마이너스 7, 토니모리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덩달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약간 도미노 효과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타이거 화장품을 비롯해서 화장품 ETF도 그죠? ETF도 많았는데 그 ETF의 수익률도 같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밑에서 반대 매매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약간 꼬이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좋은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같이 동반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야, 6월 달에 20만 8천을, 6월 14일 날 20만 8천 원을 기록을 했던 코스맥스가 이번에 11만 6천 원까지 빠졌네요. 네, 요런 패턴이 과거에 2013년에 컴투스 뭐 이런 주식이 19만 얼마까지 갔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11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그러고 한 15만 원 갔다가 나중에 7만 원까지 빠지긴 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동안에 보니까 3월 달부터 계속 5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잘 올라가다가 이번에 빠졌고요. 그래도 오늘은 보니까 5% 정도 상승을 하는데 월봉도 5개월 이평은 깨졌고 그래도 20개월 이평까지 딱 빠졌다가 지금 반등 들어가는 모습인데 2019년에서 20년 요 넘어올 때도 보니까 한 번씩 20개월 이평선까지 빠진 경우가 있었네 보니까. 자, 아무래도 그렇고 이번에 코스맥스도 그렇고 결국은 빠진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그죠? 약간 중국 때문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올라갔던 거는 어떤 모멘텀이었을까? 보통 성장 모멘텀에서 뭔가 기스가 났을 때, 아까 우리가 전기차 같은 거 계속 정책 모멘텀까지 정책 모멘텀까지 가세가 되면서 2030년 되면 전기차로 거의 절반 이상 바뀔 거야. 예, 그런 논리가 깨졌잖아요, 그죠? 정부 정책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소비자들도 야, 이거 전기차를 처음에는 내가 환경을 생각하고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좀 지식인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약간 사회의 변화에 이렇게 좀 앞서가는 그런 느낌을 줬다면 지금은 전기차 하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미지로 지금 확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성장 스토리에 크게 기스가 가는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화장품 모멘텀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봐도 미국 쪽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물론 장사를 잘하는 기업하고 못하는 기업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이 두 종목이 중국에 의한 실적 부진으로 지금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 이 8월에서 10월까지 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주가가 좀 흔들릴 거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블랙먼데이 때 추세가 일단 깨지고 그 깨진 추세 속에서 저기서 버텼어야 되는데 시장 때문에 이제 확 더 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심리가 좀 바뀐 영향도 받고 이래저래 좀 영향을 받았는데 그냥 주가 차트로만 보면 20에서 10일까지 찍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월봉상으로 5개월 이평선 근처까지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5개월 이평선이면 저기 한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요 정도까지는 아마 갖다 놓을 건데 15만 원까지는 그 이후에 다시 지금 계속
전고점을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19만 원대, 내년 상반기에 시장이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다시 19만 원대까지 트라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나 뭐 타이거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텨봐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IRP 계좌에 이 타이거 화장품이 5%인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닝 쇼크, JYP 엔터 목표가 줄 하향. 자, 엔터는 올림픽이 끝나기 시작할 때 한번 사볼까? 아니면 올림픽 끝나고 한번 사볼까?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10월 말에 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저점을 깨고 떨어지니까 살려고 해도 조금 후달립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가 하락의 이유를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밑돈 JYP 엔터에 대한 목표 주가가 줄 하향됐는데 주력 아티스트가 컴백하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다만 성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형 신인이 탄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JYP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75,000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전일 주가가 JYP 지금 주가 한번 볼까요? 지금 주가는 56,600원. 우와, 56,600원입니다. 자, 75,000원에서 50,000원이면 거의 3분의 1, 33%. 목표 주가 컨센보 대비해서도 33% 빠져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죠. 146,600원이니까 15만 원이 5만 원 됐으니까, 야, 67% 빠진 거다. 그죠? 고점 대비. 야. 자, 전일 발표된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증권, 그리고 한투, 메리츠, 대신, 하나, 유한타, 현대, 유진투자증권 등이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JYP 엔터는 2분기 매출이 95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3억, 영업이익률이 약 한 10%가 살짝 안 되네요. 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7%, 그리고 80% 나 크게 줄었네요.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이 기대치 216억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자, 비용이 커진 탓인데 주요 매니지먼트 활동 부재에 따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JYP 360 제조 원가 50억 원을 포함해서 기타 원가가 90억이나 증가했고요. 원가율이 스트레이키즈 데뷔 이후에 최고 수준인 65.2%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환욱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최근 재계약이 완료된 스트레이키즈의 대규모 투어가 예정된 가운데 추가적인 신규 앨범 활동도 기대되고, 트와이스 역시 하반기 일본 정규 활동과 솔로 앨범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 엠믹스, 니쥬, 넥스지 등의 신규 앨범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나아지는 걸 넘어서 성장을 재개하려면 스트레이키즈의 수익성 향상과 대형 신인이 탄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스트레이키즈는 내년 남미, 북미, 유럽에서 3차 월드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고요.
내년에. 그리고 신인의 경우 넥스지가 오는 21일 일본에서 데뷔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프로젝트 C와 라우드 프로젝트도 선보인다면서 세 팀의 보이그룹 중 5세대 보이그룹 경쟁을 리딩하는 대형 신인이 탄생할 경우 내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본 데뷔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엔터 주가에 또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중에 하나가 사실 엔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SM 같은 경우가 주가가 2011년도에 소녀시대가 CNN 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총 3천억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추가로 올라서 1조 한 4천억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근데 12년 말부터 주가가 스물스물 빠지다가 나중에 왈칵 빠지는데 그때가 원엔 환율이 12년 하반기부터 그 한 1,500원 유지하던 원엔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때문이었죠. 세계의 활 하면서 그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 조치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네, 그때부터 SM의 주가가 저희가 환율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주식을 팔긴 했었는데요. 자동차도 팔고 그때 다 네, 환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게 갈 거고 지금 이렇게 JYP가 됐던 JYP는 예전에 보면 일본 콘스트 매출의 비중이 꽤 컸거든요. S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일본 의존도가 좀 줄긴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무튼 자 엔터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자 많이 빠진 상황에서 과연 이 주식을 살만한가? 올해가 무슨 해였죠? 슈퍼 선거의 해라고 했습니다. 인도에도 총리 선거, 대만 총통 선거,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또 어디 베네수엘라 뭐 어디 뭐 하면서 계속 선거가 많았잖아요. 유럽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이 있었죠. 슈퍼 선거, 저는 엔터테인먼트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일 좀 신경 쓰이는 게 짜증나는 국면이 아마 이 선거철일 것 같아요. 네, 선거 때문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선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이 저는 아무래도 이 짝수해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10월 말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러볼 만하지 않나. 질러보고 내년 5월에서 7월 정도까지 수익이 안 나면 잘못 산 거고요. 네. 수익이 많이 나면 5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5만 원 갔는데 5만 원이 10만 원이 되면 100% 먹는 거니까 일단 한번 조금 네. 조금 정도는 펀드에다가도 한번 편입해 볼 만하고 IRP 계좌에서도 엔터 업종의 비중을 10월 말에는 한번 높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오늘은 좀 빨리 했다 싶었는데 벌써 49분이네요. 그러면 그렇지 빨리 끝났을 리가 없는데. 자, 마지막 기사는 엔비디아 바닥 쳤다. 월가 이딴 매수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주가가 오르면 또 막 추천 나옵니다. 그죠? 떨어질 때는 뭐 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다가. 자, AI 랠리의 대표주 엔비디아가 주가 급락을 딛고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기대가 다시 나오면서 다른 주요 반도체 기업과 전력 기자재, 인프라 등 관련 기업의 주가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9.2 지금 왔는데 지난주에 90달러까지 빠졌어요. 그죠? 네. 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자동차 제어 반도체 드라이브 토르의 중국 BYD와 샤오펑
대량 납품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한때 어제 $110 선을 회복하기도 했네요. 자, 지난달 $130로 떨었던 엔비디아가 최저 $90.69까지 빠졌었고요. 이번 28일에 5월에서 7월 실적 발표를 하죠. 5, 6, 7입니다. 회계분기가. 자, 이미 앞두고 이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9일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 기업인 TSMC가 지난달 매출이 1년 전보다 45%나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발주업체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의 수요자인 MS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AI 인프라 등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신형 AI 칩 블랙웰 B200의 생산 지연도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티머시 아쿠리 UBS 애널리스트는 블랙웰 출하 지연은 최대 4에서 6주로 선적은 12월 중순에나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동안 현재 주력 제품인 이 H 허퍼 칩 판매로 충분히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날 그동안 낙폭이 과도했다고 하면서 반등할 주식 1순위로 엔비디아를 꼽았고요. 비백 아리아라는 이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2024년 말 반도체 컴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를 최고 반등 후보로 꼽았습니다. UBS도 매수 추천을 했고요. 목표가를 지금보다 37%가량 높은 $150로 제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슈퍼마이크로도 전 거래일보다 6.33% 급등을 했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AMD, TSMC도 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성수기로 여겨지는 4분기부터 반도체 주식이 본격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가 되는데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AI 거품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지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AI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한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들이 투자 대비 성과를 논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26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력 기업의 주가도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벤 레빗 S&P 글로벌 원자재 인사이트 전력재생 에너지 연구원은 올 초 미국 전력 회사들이 2030년 누적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치를 50% 정도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광복절 휴일 잘 쉬시고요. 저는 또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워맨 신박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구독자 여러분, 박성익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대처해 나가시는지 걱정도 많고 매일매일 아침 모닝 브리프라든지 퇴근길 브리핑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한 이 증시에 저와 최일호 상무가 8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에 국내 및 글로벌 주식시장 긴급 점검 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자, 이번 특강에 라이브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 영상을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장에 공포를 느끼시지 않도록 변동성이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투자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저희 채슬리 임직원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수요일 저녁 7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